자, 이번 시간에는 신라의 동여와 후삼국 시대 그리고 발해까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8세기 중반 이후에 신라의 왕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그 전까지는 왕권이 강력했는데, 자, 768년에 대하찬의 난이 일어난 이후에 해공왕이 피살당하는 등 중앙 진골 귀족 사이에 왕위 쟁탈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이런 왕위 쟁탈전이 크게 발생을 하니까 한 150여 년간 20명의 왕이 교체되는 혼란이 일어나. 근데 이게 150년 동안 왕이 20번 바뀐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왕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제명에 못 죽고 반란으로 죽거나 왕위를 빼앗겼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지. 거기에 지방에서도 김원창 등이 반란을 일으키는 등 신라 정부의 지방 통제력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주요한 반란만 따져봐도 7세기, 8세기 말부터 이렇게 큰 사건들이 계속 10년 단위로 자꾸 일어난단 말이야. 당연히 신라의 왕권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보면은 단계별로 신라의 혼란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해공왕이 피살되는 것처럼 중앙 귀족들 사이에 혼란이 일어나고 있어. 그러다가 김원창의 난이 일어났는데, 김원창은 진골 출신인데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한 것을 불만을 가지고 일으킨 반란인데, 김원창이 지방에서 일으켰단 말이야. 웅천주 도독이잖아. 이 사람은 지금 지방 세력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지. 그러다가 신라의 혼란이 점점 심해지니까 889년에는 원종과 애노의 난, 이거는 평민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야. 그러니까 지금 중앙 귀족들 사이에 반란이 수그러들지 않으니까 지방도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 평민들까지 반란을 일으키는 아주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신라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780년에 중앙, 822년에는 지방에서 터지고, 889년쯤 되니까 평민들이 반란을 일으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혼란이 점점점 수습이 되지 않고 더 심해져 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글도 적혀있지. 전쟁과 흉년의 두 재앙이 동쪽에 와서 나쁜 중에 더욱 나쁘지 않은 곳이 없다. 굶어 죽고 싸우다 죽은 시체가 들에 즐비하였다. 895년에 최치원이 합천 해인사에 이런 글을 적을 정도로 신라의 혼란은 갈 때까지 갔다,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신라가 내분으로 인해서 지방 통제력이 약화된 상황이 되니까 지방의 많은 세력들이 성장해서 신라와는 독립적인 세력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호족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호족 세력은 뭐 출신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중앙에서 밀려난 귀족도 있고, 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뭐 김원창 같은 부류가 지방에서 세력을 키우면 호족이 되는 거고, 촌주, 그 신라 민정문서를 만든 촌주 세력들이, 토착 세력들이 세력을 키워서 호족이 되는 경우도 있고, 지방에 뭐 신라 군대 출신, 장군 출신도 있고, 다양한 출신들이 지방에서 세력을 키워서 반독립적인 상태가 되면 이것을 호족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여기 보면 알겠지만 신라에는 이 강력한 호족들만 모아도 이렇게 세력들이, 다양한 세력들이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이들은 누구랑 손을 잡냐면 신라의 이 골품제에 불만을 가졌던 육두품 계열의 지식인가 선종승려, 이 선종승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호족들과 협력한 스님들이 있었단 말이야. 이들과 협력을 하면서 세력을 키워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신라가 유지되는 게 더 이상하겠지. 이렇게 다양한 세력들이, 이렇게 많은 세력들이 지방에서 세력을 키워서 독자적인 세력이 돼버렸으니까. 육두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듯이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좋아도 아찬 이상으로 못 올라가니까 신라의 체제에 대해서 당연히 실망하고 등을 돌리게 되겠지. 나도 진골보다 잘났는데, 실력이 뛰어난데 왜 못하냐, 이거야. 이들은 당연히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서 호족 세력과 손을 잡고 있었겠지. 자, 그래서
이 호족들이 세력을 키워서 일부는 아예 독자적인 국가까지 세우게 돼버려. 그래서 삼국시대가 다시 되돌아왔다. 그래서 후삼국으로 분열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 후백제는 이 예전 백제 땅에 만들어진 국가인데 지방 장군 출신이었던 견훤은 지방 장군 출신 호족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전주, 완산주에 도읍을 정하고 건국을 했고 이 사람이 견훤이지. 그치? 후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부건지방의 도적 집단을 바탕으로 성장한 궁예가 그러니까 이 호족들이 세력이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야. 송악의 도읍을 정하고 건국하고 수도를 철원으로 옮겼단 말이야. 나라 이름은 뭐 후고구려였다가 마진 태봉을 고쳤는데 자 이름을 보면 알겠지만 후백제나 후고구려 지금 신라에게 망한 옛 국가들의 이름을 땄다는 것은 아직 지방민들 중에 신라 정부의 등을 돌리니까 예전에 우리가 백제 땅이었는데 왜 우리가 지금 신라 밑에서 고생을 하고 있냐 예전에 우리가 고구려 땅이었는데 왜 신라 밑에서 고생을 하고 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호족들도 신라 정부와 독립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신라와의 연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옛날엔 여기 고구려 땅이었으니까 우린 고구려 출신이야. 옛날에 여기는 백제 땅이었으니까 백제 출신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라와는 독립적인 걸 강조하기 위해서 백제나 고구려의 이름을 따온단 말이지. 근데 후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름을 자꾸 바꾸지. 뭐 마진 태봉으로 이렇게 고쳤다고 해. 자, 발해로 넘어가 봅시다. 발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고구려 멸망 이후에 유민들이 세운 나라야. 자, 고구려 멸망 이후에 당나라는 이 고구려 유민들을 요서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여기가 요서 지역이야. 그리고 여기에 끌려간 고구려 유민들이 틈을 노리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 요서 지역에는 고구려 유민뿐만 아니고 거란족이 있었는데 거란족이 당나라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켜버렸단 말이야. 얘들이 반란을 일으켜버렸어. 그래서 이 거란의 봉기를 당나라가 진압하는 틈을 타서 고구려 유민의 지도자였던 대조영은 고구려 유민과 말갈인을 이끌고 이동하게 됩니다. 예전 고구려 땅으로. 그리고 이 만주 동모산 근처에서 발해를 건국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발해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전하게 되느냐. 자, 대조영 다음 왕이었던 무왕 때는 아직 당나라가 발해를 계속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있었어. 왜냐하면 당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고생하면서 수십 년 동안 전쟁을 하고 신라와 손도 잡아가면서 고구려를 멸망시켜 놨더니 고구려를 이어받은 국가가 세워버렸잖아. 그럼 다 헛수고 해버린 거니까 얘네들이 처음에는 발해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그래서 당나라가 발해를 압박하니까 역으로 당나라의 산둥지방을 공격해버립니다. 이렇게 튀어나온 이 땅이 산둥반도고 여기를 이제 발해가 선제 공격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당나라의 견제를 무왕 때 물리쳐버렸고 군사적으로 업적을 남겼으니까 무왕이라고 얘기하겠지. 자, 무왕 다음 왕은 문왕이라고 하는데 이름만 봐도 알겠지만 문왕은 또 문화를 발전시켰겠지. 당나라와 친선관계를 맺고 당의 문물과 제도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왕 때 이런 군사적으로 성공을 하고 나니까 당나라도 발해와 적대하는 정책을 어느 정도 포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문왕 때는 당나라와 평화로운 교류가 가능했던 거지. 그래서 당나라의 문물과 제도를 수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선왕 때 9세기가 되면 신라는 한창 혼란스러운 시기인데 발해는 이때 전성기였단 말이야. 영토를 확장해서 서쪽으로는 야오강, 동북으로는 헤이룽강 이렇게 영토를 크게 넓혔고 고구려 땅보다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당시 이 지역에 있었던 말갈족을 대부분 복속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들었느냐 선왕 때 해동성국이다. 동쪽에 융성한 나라다라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발해의 국력은 매우 강력했다. 자, 그러다가 발해가 거의 갑자기 멸망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왜 갑자기라고 얘기하냐면 발해에 대해서 알려진 게 별로 없단 말이야. 분명히 발해의 전성기가 9세기 초에 전성기였고 계속 쭉 잘 나갔단 말이야. 9세기 내내. 근데 갑자기 10세기 초에 전성기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확 망해버렸단 말이지. 그래서 9세기 말 이후에 국력이 서서히 쇠퇴하다가 거란의 침략으로 외부의 침략으로 갑자기 망해버리는데
옆에 화산 폭발 사진은 왜 집어넣었냐면 발해가 너무 갑자기 망하니까 왜 한창 전성기였던 발해가 순식간에 힘이 약해져서 거란의 공격으로 한 방에 멸망했을까? 백두산이 터져서 이것 때문에 망한 게 아닐까? 그때쯤 백두산이 터지긴 했거든. 그런 추측이 있었는데 그 추측은 현재 폐기가 되었습니다. 왜냐면 이거 혹시 백두산 폭발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들어볼 가치가 있는 게 발해 멸망 후 926년에 일어났는데 백두산 폭발 추정 시기는 946년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946년에 터진 백두산 때문에 발해가 20년 전에 망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백두산 폭발설은 폐기가 됐고 다른 설들, 뭐 내분설, 뭐 진짜로 그 거란이 한 방에 모험적인 공격을 성공시켜서 수도를 확 함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망한 것이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학자들이 이 발해의 멸망에 대해서, 발해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발해의 통치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자, 건국 초기에는 고구려를 이어받은 나라니까 고구려의 제도를 바탕으로 운영을 했겠지. 자, 그러다가 문왕 때, 아까 배웠던 문왕 때 당나라의 제도와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삼성육부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 통치 제도를 마련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삼성육부 제도야.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이 세 개의 성이 있다고 해서 삼성이고 충부, 인부, 의부, 지부, 예부, 신부 이 6개의 부가 있다고 해서 삼성육부 제도라고 부른단 말이지. 이게 당나라의 제도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그래도 운영과 명칭이 독자적이었다. 자, 가로 안에 있는 게 당나라의 이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때? 당나라와 성의 이름이 다르지. 부의 이름도 다르지. 이름을 독자적으로 썼고 좌사정과 우사정은 발해만 운영한단 말이지. 그래서 당나라의 제도를 많이 본따서 통치 제도를 만들었지만 어느 정도 독자성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나라의 제도와 발해의 삼성육부 제도를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거의 비슷해. 거의 비슷하고 실질적으로 당나라의 제도를 본떠서 만든 게 있지만 최소한의 독자성은 가지고 있었다. 이름이 다르고 좌사정, 우사정 같은 발해만의 기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자, 발해는 지방 통치를 어떻게 했느냐? 통일신라는 구주 오소경이 있었듯이 발해의 지방 통치 제도는 오경 15부 62주라고 부릅니다. 자, 오경은 신라의 오소경처럼 전략전 요충지와 정치, 경제, 군사적 중심지야. 발해는 수도가 여러 번 바뀌었는데 이 오경 중에 뭐 중경의 수도를 정한 적도 있었고 동경의 수도를 정한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최종적으로는 상경 용천부에 수도를 정하긴 했지만 그만큼 여차하면 수도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도시들이 오경이란 말이지. 그리고 전국을 큰 단위로 나눈 거 이것을 15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라의 구주와 비슷하단 말이야. 이것은 지방행정중심지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62주로 나눴다. 지방행정중심지로 교통의 중심지고 주 아래에는 100개에서 300개의 현을 두었다고 추정합니다. 주 밑엔 현이 있으니까. 그래서 부에는 도덕이라는 관리가 가서 다스리고 주에는 자사라는 관리가 가서 다스리고 현에는 현승이라는 관리가 파견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발해가 지방을 통치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오경 15부 62주 그리고 오경 15부 62주 그 다음에 그 밑에는 현까지 있고 발해도 이 지역에 모두 관리를 파견했다. 그러니까 신라의 통치제도와 비교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이 발해는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일본과의 외교 관계가 발해가 굉장히 활발했는데 외교 문서에 스스로를 고려왕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고구려 계승 의식인데 왜 이름을 굳이 고려라고 하느냐? 고구려도 장수왕 이후에 사실은 자기네 나라 이름 고려라고 불렀어. 근데 우리가 편의상 계속 고구려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장수왕 이후에 고구려도 자기네를 고려라고 불렀기 때문에 발해도 고구려를 이어받았다는 의식하에 우리는 고려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일본도 발해를 당연히 고려라고 불렀단 말이지. 그러니까 당시에는 발해가 고구려를 이어받은 직계 후손 같은 나라라는 게 상식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이름만 그랬던 게 아니고 발해 유적에서 발굴되는 유물들이
고구려의 유물과 굉장히 유사한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게 발해 거고 어떤 게 고구려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비슷하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하고 있다라는 게 유물의 증거로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측의 기록에도 이렇게 적혀 있고, 온돌도 온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나라 문화는 아니야. 여러 나라에 온돌 문화가 있어. 하지만 발해의 온돌 유적은 마치 고구려의 온돌 유적과 매우 유사한 양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해가 그냥 말로만 고구려를 이어받은 나라가 아니고, 그 지역에 그 전에 제일 센 나라가 고구려였으니까 우리가 고구려를 편의상 이어받았다고 치자,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고구려와 발해가 공유하고 있는 문화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